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2005년 도보 재판에서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존즈 판사의 판결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도보 재판의 결과는 지적 설계의 비판자들이 진화론만이 과학적 이론이고 지적 설계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재판 결과를 인용하여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라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90만 회나 되네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 진리는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존즈 판사가 과학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평가했을까요? 이에 대한 마이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보 사건은 어떻게 판결되었나? 2005년 나는 ACLU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그들의 소송 대리인들이 지적 설계는 정의상 과학이 아니라고 판결하도록 판사를 확신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나? 공립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지적 설계와 다윈주의적 또는 화학적 진화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떤 기준을 원용할 것인가? 관찰 가능성인가? 검증 가능성인가? 오류 입증 가능성인가? 그러한 기준이 경합적인 기원 이론들의 과학적 지위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지적 설계와 과학 이론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판사가 무슨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존즈 판사는 재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는 지적 설계는 중립적인 과학의 정의 또는 방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적 설계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ACLU의 촉구에 대하여 그는 그가 그렇게 지칭하지만 않았을 뿐 과학을 지적 설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분류적 문제 전체를 피해 나갔다. 그 대신 ACLU의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제출 이후에 그는 그러한 배제 원칙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과학을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지적 설계가 그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원칙은 무엇인가?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어떤 이론이 과학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전히 물질적, 즉 비지성적인 원인을 원용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철학자 낸시 머피가 설명하듯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이론에서 창조적 지성을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그 판사는 지적 설계와 유물론적 진화론을 구별할 수 있는 분리적 기준 또는 방법론적 기준을 발견한 것인가? 분명히 그는 발견하였다. 만일 과학이 존재 판사가 정의한 것과 같이 정의된다면 지적 설계는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과학이 그렇게 정의되어야만 하는가? 그 판사는 지적 설계를 과학으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는가? 그는 그렇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설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순환적이며 논점을 회피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나는 많은 다른 과학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증 가능성과 같은 중립적 방법론적 기준에 입각한 분리적 주장은 지적 원인을 과학에서 금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보 사건에서 판사는 이러한 금지에 대한 근거를 예상했던 대로 제시했지만 그의 근거는 겨우 그러한 금지를 다른 이름으로 재표현한 것임이 드러났다. 존즈 판사에 의하면 지적 설계론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칙은 지적 원인은 과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지적 설계는 방법론적 자연주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학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학이론에서 지적 설계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존즈 판사는 지적 설계를 과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즉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과학의 기준 또는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단지 지적 설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였는데 다른 이름의 동일한 금지를 불러들여 그것이 마치 금지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 방법론적 원칙인 것처럼 취급하였다. 다행히 우리는 과학적 철학적인 중요성이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연방 판사들을 찾지 않는다.
생명체가 전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물질적 원인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지성이 역할을 한 것인가? 분명히 법원이 공포한 과거의 정의, 특히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같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존재판사는 자신의 과학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그렇게 빈약하고 순환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정말로 다수의 과학자들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원칙을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만일 많은 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적 원인을 원용하는 가설들이 자신들의 이론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적 설계는 아마도 과학이론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존주 판사가 자의적인 과학에 대한 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게 된다. 대신 그의 판결은 적절한 과학적 관행에 대하여 과학적 공동체 내에 기존에 존재하던 합의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판사 자신이 판결문에 쓴 것처럼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단순히 과학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과학적 관행을 지배하는 엄격한 원칙으로 계속하여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그저 받아들이고 계속 지낼 수도 있다. 물론 어떤 과학자들은 정확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결정이 설계 가설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지성에 관련된 설명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정의하기로 결심한 과학자들은 그러한 가설이 과학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그 가설에 대한 암묵적인 반증 또는 거부의 이유로 취급할 수는 없다. 왜 그러한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의하면 비과학적인 가설이 현재 최선의 과학적 가설보다 증거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여전히 가능하다. 본서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지적 설계가 어떻게 분류되는 것과 관계없이 최초의 생명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화된 정보의 기원에 대한 유물론적 경쟁 이론보다 설계 가설이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주장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반증하지는 못한다. 어쨌든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관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관례를 유지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편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탐구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관례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들이 나타나면 합리적인 사람은 그것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례를 버릴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도보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자들은 자신들을 자연주의적 가설에 항상 제한해 오지는 않았다. 예컨대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 저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프린키피아와 광학에서 설계의 논증을 하였다. 저명한 고생물학자이자 다윈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루이스 아가시즈도 그의 과학적 저술에서 화석 기록에 나타난 패턴은 사고 행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역설하면서 설계 논증을 하였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것이 과학 역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규범력을 지녀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규범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왔듯이 뉴턴에서 다윈까지 설계 논증은 과학적 연구의 공통적 특징이었다. 다윈 이후에는 보다 유물론적인 방법적 규범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 설계에 대한 증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많은 과학 분야에서 현재 지적 원인을 과학적 설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설계 탐지는 벌써 과학의 일부이다.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 법의학자들, 암호학자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지닌 패턴 또는 구조나 인공물로부터 지적 원인을 일상적으로 추론한다. 또한 외계지성 탐색 전체 생물학자들은 지적 원인의 추론에 반대하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은 지적 존재를 탐지하는 데 개방적이지만 그런 추론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과학 분야에서 창조적 지성을 원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분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틀린 것이다. 심지어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항하기도 한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그들의 학문의 규범적인 것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가설의 매력을 느낀 생물학자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어쩌면 진실일 수 있는 가설을 고려하는 것조차 맞기 때문에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한다. 참으로 최근의 논란의 중심은 정확히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오늘날 생물학의 규범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규범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적설계를 옹호하는 과학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지적설계의 비판자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 그 자체가 논란 대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셋째, 엄격한 유물론적 작업으로 과학을 정의하는 것은 과학자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아마도 틀린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견해를 추종하게 한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인격적 존재, 의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지성,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 전에 존재하였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15장과 16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결과들로부터
지적 존재의 활동을 추론하거나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정밀한 과학적 방법들이 이제는 있다. 따라서 만일 인격적 존재가 지구상의 생명의 출현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러한 존재의 활동이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적어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을 조사하는 데 설계 가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 사건 전에 어떤 종류의 지성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특히 생명의 자연 발생에 대한 전적으로 유물론적인 설명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모든 과학에 대한 절대적 기본 원칙으로 기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떤 과학 분야, 특히 역사과학의 연구에 유해한 효과가 있다. 예컨대 생명의 기원 연구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인위적으로 탐구를 제한하며 과학자들로 하여금 가장 개연성이 있거나 최선이거나 또는 인과적으로 적합한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가설들을 탐구하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생명의 기원 연구가 다루어야 할 질문은 어떤 유물론적 시나리오가 가장 적합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지구상의 생명을 일으켰는가이다. 분명히 후자의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이것이다. 생명은 인간의 출현 전에 존재하였던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만일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규범으로 받아들인다면 과학자들은 이러한 진실이 될 수 있는 가설을 결코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배제적 논리는 다른 나머지 가설들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한 어떤 주장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최선의 과학적 설명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따른다면 실제로 최선이 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인다. 과학적 이론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비교하는 체제이다. 인위적으로 제한된 경쟁 하에서 받아들여진 이론들은 최선이라거나 가장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그런 이론들은 인위적으로 제한된 일련의 선택 대상 중에서 최선 또는 가장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가설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완전히 합리적인 역사생물학, 즉 어떤 제약도 없는 진실을 찾는 생물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추론의 방향이 인도되는 역사생물학은 형이상학적 함의 때문에 선험적으로 가설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그것은 경합적 가설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과적 적합성과 같은 형이상학적으로 중립적인 기준만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보다 개방적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은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가장 인과적으로 적합한 과학적 설명으로서 지적 설계론을 확인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